안전성 비율로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이 얼마만큼 부채에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 부채 비율을 구할 때는 부채 나누기 자본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부채 비율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하고 그러는데 간단해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부채 있고 여기에 자산. 여기가 자산이죠. 자산, 여기에 부채, 여기에 자본. 그러니까 요렇게 나누면 돼요. 요거 나누기 요거. 그러니까 요 전체가 바로 부채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 나누기 자본 하면은 그것이 그 부채 비율이 되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이 300억이었고 그 유동부채가 200억, 고정부채가 400억 해서 600. 그래서 200%가 됩니다. 이것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의 2배만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의 2배만큼 쓴다면 부채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비율은 그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를 보는 건데 요거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주로 경영자의 성과를 보는 거예요. 경영자가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가 자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의 결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익은 영업이익이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나누기 총자산 하면은 경영자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올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총자산이 900억이었으니까 900억 중에서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그 지표를 줘가지고 그래서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수익성 비율로 또 중요한 비율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ROE라고 하는데 ROE, 그러니까 ROE, 그래서 Return on Equity, Return on Equ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자본이 300이었잖아요. 그런데 순이익은 60이고 그러면은 이 얘기는 2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안 봐요. 경영자의 입장을 평가하거나 경영자의 어떤 보수를 그 높이기 위한 그런 기준을 삼으려면은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채 비율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이 됐고요. 그 수익성 비율 중에서도 이제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됐고, 그 다음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에요. 자기자본 순이익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주가 출자한 돈을 기준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20%가 됐습니다. 그 앞에 그 300은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액이고요. 60은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기순이익,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니까 20%가 됐어요. 그래서 주주는 투자자로부터 2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뜻이 됩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활동성 지표인데 활동성 지표는 얼마나 회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자본 이렇게 구합니다. 또 뭐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보통 활동성 지표는 그 몇 퍼센트 이러지 않고 몇 회, 그러니까 몇 회가 그 바뀌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그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1,000억이고 회사의 자산 총 규모는 9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면은 900분의 1000 해서
1.11%가 그 여행에 참가하게 된 거죠. 1.1%. 그러니까 1.1회. 그러니까 자산은 900인데 900을 넘게 그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매출액이 높아야 된다. 기업의 매출액. 성장성 분석에서는 뭐가 전년 대비 증가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매출액분의 단기 매출액, 단기 매출액에서 전기 매출액 차감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장성 비율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총자산 증가율, 또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몇 가지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 재무 비율을 그 시장 가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식의 시장 가치죠, 뭐. 그래서 주가 수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수준을 이용해서 주가 관련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퍼와 PBR이에요. 그러니까 PER은 퍼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PBR은 그렇게 많이 들어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일단 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PER.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현재 주가를 단기 순이익으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한 값이다. 주당 수익 비율. 그 다음에 PBR.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주가 수익 비율 수식이 제시되어 있는 없네요.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수익 비율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현재 주가를 나누기 EPS, 일주당 순이익.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퍼예요. 퍼. 그러니까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겁니다. PBR은 여기에 그 현재 주가를 놓고 밑에다가는 주당 순자산가액. 그러니까 여기는 BPS가 들어가요. 그래서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며 PBR은 현재 주가를 그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라는 거예요. EPS는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아까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면은 매출액부터 쭉 시작해서 맨 끝에 단기 순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회사 종업원수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1인당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며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액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주식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그 가치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주가는 얼마가 되는 게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자체의 어떤 진정한 가치, 그걸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진정한 가치. 그래서 이 내재 가치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구했다고 해서 이론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론 가격.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평가 모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배당 평가 모형하고 상대 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평가 모형은
많이 이용되는 배당평가 모형과 상대의 가치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배당평가 모형과 상대가치평가 모형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으냐? 종지는 배당평가 모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저기에 배당평가 모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배당평가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배당평가 모형으로 차트에서 요 안에 괄호씩 이게 이제 배당평가 모형을 나타내는 게 이게 배당평가 모형. 그게 왜 배당평가 모형이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을 언제까지 받게 됩니까? 무한히 받게 되죠. 무한히 받게 돼.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한, 그러면은 그렇게 무한히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주식 가격을 구하는데, 그때의 그 배당평가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인 배당과 할인율을 할인해서 구하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당평가 모형은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되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D가 배당이고 요걸 1 플러스 R을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T로 하고 T는 1부터 주식은 언제까지 있어요? 무한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N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그래서 주식 내재 가치는 다음과 같이 미래 배당액 D를 할인율 R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배당평가 모형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N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무한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평가식에서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 근데 여러분들 기업 재무를 안 들은 학생들이 있어서, 근데 기업 재무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배당이 있으면은 그걸 현재 가치를 구해서 1년 후에 들어오는 거는 1 플러스 R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여긴 D1이에요, D1. D2는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우주선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주식은 처분할 수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무한히 그냥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재무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무한히 계속 가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D를 R로 나눈 후에 배당액을. 그러면은 요 배당액을 R로 나눌 때 요 R은 얼마로 어떻게 구하냐? 그 R이 바로 그때 공부했던 CAPM이에요. CAPM. CAPM이란 모델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처음 기업 재무를 듣지 않고 이걸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예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CAPM은 일단 CAPM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CAPM은 이렇게 할인율이 요건데요. 할인율이 요거예요. 할인율. 여기 할인율인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요 RF가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ERM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에요.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뭐예요? 이게 주가지수 변동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지수 변동률. 그래서
그 주가지수 변동률에서 그 RF를 차감한 값에다가 베타를 곱한 거. 베타는 뭐냐? 주식 I의 베타다. 이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주식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배당을 현재 가치로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은 이렇게 그 RF에다가 요 RF 그 정기예금 이자율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주가지수 변동률에서 그 정기예금 이자율을 뺀 것에다가 요걸 곱한 거. 그 삼성전자의 베타죠. 식만 보고 좀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우리가 요 뒤에서 조금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 기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나 기업의 그 주가를 내재 가치를 구할 거예요. 주식의 내재 가치. 그럴 때 가나 기업의 미래 배당금은 8,000원씩 준대요. 8,000원씩 계속 8,000원씩 준대요. 똑같은 금액을 항상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조정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걸로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좀 그 상황을 단순화시키죠. 그래서 매년 8,000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가나 주식의 그 베타를 구해봤더니 1.5래요. 베타는 1.5래요. 그 베타가 1.5라는 얘기는 주가 지수가 1% 움직일 때 이 회사의 주식 수익률은 1.5%, 1.5배 움직인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 금리는 10%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게 주가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게 14%다. 가나 기업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분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거 봤죠? 여기서 그 분자에 해당하는 배당에다가 분모에 해당하는 할인율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 주식의 그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분자에 해당하는 D는 여기 8,00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할인율, 그거는 ERI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바로 CAPM을 통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RF가 그 은행 이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얼마래요? 은행 금리가 10%라고 했으니까 10%에다가 더하기를, 여기는 뭐예요? 여기 14%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4%에서 10%를 빼면은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가 4%예요. 그래서 요 4%에다가 이 회사의 베타가 1.5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16%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8,000원을 16%로 이렇게 나눠서 이 주식의 가격은 5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좀 단순한 예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고 또 비슷한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배당 평가 모형의 이용 사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5만 원이 바로 뭐가요? 이 주식의 내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주식의. 그래서 이 주식의 내재 가치가 5만 원인데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주식의 내재 가치가 5만 원인데 이거를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시장 가격과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구한 거는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 만약에 시장 가격을 봤더니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러면은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5만 원인데 시장 가격은 4만 원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됐어요? 과대평가됐어요? 과소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이걸 사야죠.
시장에서 이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재 가치. 왜? 시장 가격은 그냥 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만 금방 알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4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7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재 가치가 5만 원인데 이 시장 가격이 7만 원이라는 얘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 곧 이렇게 떨어져요. 5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요 4만 원인 것은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5만 원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요 4만 원일 때는 주식을 사들이는 거고 7만 원일 때는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내재 가치가 되죠. 내재 가치. 그래서 어떤 주식의 그 내재 가치를 구해서 그거를 보고 주식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투자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죠. 가치 투자.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이 정도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걸 모르고 싸게 거래되고 있다. 저평가되고 있다. 이러면은 그때 그 주식을 한꺼번에 이제 워렌 버핏은 좀 많이 사들입니다. 많이 사들여요. 그리고 오래 갖고 가죠. 그래서 그렇게 사들이는 그런 방법, 그것이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면 차트를 꺼내놓고 막 그래프 보면서 그 여기 투자하고 저기 이때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봐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만 하지 차트 분석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모두 시장에서 4만 원이고 내재 가치가 5만 원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사들일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데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모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배당 평가 모형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상대 가치 평가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 평가 모형도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다른 모형도.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싸다고 해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당 평가 모형에 이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 있는데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주가 비율을 이용해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은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건설 회사예요. 그래서 대진건설인데 이 회사는 지금 상장되지 않은 회사여가지고 그 시장 가격이 얼마 적정한 가격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대진건설하고 비슷한 규모, 비슷한 자본 구조를 갖고 비슷한 성과를 내는 그 상장 기업의 주식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장 기업의 주식 가격이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비교하는, 그래서 그 내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 방법을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주가 관련 비율은 앞서서 PER과 PBR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PER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PER은 자 봅시다. PER은 주식 가격을
EPS로 나눠서 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을 P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P는 EPS에다가 PER을 곱한 거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EPS에다가 곱하기 PER을 곱한 거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PER을 퍼라고도 하고 PER이라고도 하는데 PER을 이용하는 방법은 예상되는 그 EPS 값에다가 퍼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에 퍼를 곱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예요. PBR을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논리예요. 그 PER이 이번엔 이제 PBR이다. 밑에다 써봅시다. PBR은 주가를 BPS로 나누고요. BPS. BPS가 뭐예요? Book Value Per Share.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주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BPS 곱하기 PBR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상되는 예상되는 주당 순자산에다가 PBR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구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했던 방법을 사례를 한번 봅시다. 상대가치 평가 모형의 이용 사례라고 해서 가나기업의 올해 말 EPS와 BPS를 예상했더니 2,000원, 2만 원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EPS는 2,000원이고 BPS는 2만 원입니다. EPS는 손익계산서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나오죠. 그 주당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EPS. BPS는 북밸류. 북밸류가 뭐냐면은 자본의 북밸류예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요. 그러면은 자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BPS예요. 그런데 올해 말 EPS와 BPS를 예상했더니 2,000원, 2만 원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가나기업의 그 정상적 PER과 PBR은 14와 1.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기업의 보통 퍼가 14 정도였고 1.2 PBR은 1.2 정도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기업의 주식 내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구했더니 먼저 PER을 이용해서 구한 걸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PER은 EPS에다가 PER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EPS가 2,000원이고 PER은 14니까 이걸 곱하면 28,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기업의 적정 주가 내재 가치는 28,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PBR을 이용해서 해봅시다. PBR은 그 BPS 곱하기 PBR이죠. BPS가 얼마예요? 이거 2,000원이 아니에요. 2,000원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그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2,000원이 아니고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 이거 지웁시다. 2만 원에다가 1.2를 곱해요. 그러니까 24,000원이 됐죠. 24,000원.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PER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구했더니 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했더니 28,000원이 됐고 PBR로 내재 가치를 구했더니 24,000원이 됐어요. 이거 왜 달라? 다르죠.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재 가치를 구해내는 그 이론적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을 이용할 수도 있고 PBR을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다뤘던 배당평가 모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시죠. 그 기업 분석,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분석은 경제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은 질적 분석과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가 있는데 질적 정보를 분석하는 질적 분석, 그리고 양적 정보를 분석하는 양적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 분석은 주로 양적 분석 기법에 해당이 돼요. 질적 분석으로 하는 내용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은 그 분석자의 주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회사의 그 연역이 길다. 그러면은 장수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좋게 봐야 되냐, 안 좋게 봐야 되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랜 동안 그 경기 호황 불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회사가 경기 불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오랜 동안 해오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신생기업이 더 좋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적 분석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질적 분석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숫자로 분석하는 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비율 분석을 수행하는 데고요. 그래서 그 비율 분석에 보면은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비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안전성 비율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수익성 비율로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활동성 비율로 그 총자산 회전율, 성장성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냐 했으면 매출 증가율이고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냐 이익 증가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인 거를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이 주식의 내재 가치를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해야죠. 그때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배당평가 모형.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상대가치 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2주차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번 11주차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12주차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해 가지고 과소평가됐냐, 과대평가됐느냐에 따라서 사고 파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 분석의 끝이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의 끝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는데, 기술적 분석은 이런 가치 개념이 아니라, 도표를 가지고 주가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림, 차트를 이용하는데, 그 차트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도표, 봉도표가 있고요. 특히 봉도표는 선도표와 달리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 봉도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우 이론과 파동 이론을 가지고 시장 전체에 대한 변동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은 찰스 다우가 만들어낸 기법이고요. 파동 이론은 이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다우 이론은 1929년에 그 주가 대폭락을 예측을 해서 유명해졌고, 파동 이론은 1987년에 블랙 먼데이를 예측을 해서 유명해진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금 기본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기업 분석을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